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 화천 땅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이야기지요. 화천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날카로워 살을 베어낼 듯 매섭게 불어닥치곤 했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낡은 초가집 한 채는 그 거센 바람에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구멍난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갔지만 책상 앞에 앉은 김우진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그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벼루에 담긴 물은 아침에 내린 눈을 녹여 만든 것이었는데 방 안의 냉기 때문에 그마저도 살얼음이 잡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나이는 이제 갓 20을 넘겼으나 그의 겉모습은 세파에 시달린 노인처럼 고단해 보였습니다. 낡아 빠진 무명 저고리는 얇아서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어깨 위에는 솜이 다 빠져나간 누더기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의 얼굴에 자리 잡은 흉측한 상처였습니다. 왼쪽 이마에서 시작하여 눈가를 지나 턱 밑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자국은 마치 붉은 지네가 기어가는 듯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화마가 남긴 잔인한 흔적이었지요. 그 불길은 우진의 고운 얼굴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화기가 목구멍을 태운 탓에 그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려고 하면 쇠가 긁리는 듯한 기괴하고 쉰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귀신이 씌었다거나 전생에 큰 죄를 지어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지며 도망쳤고 어른들은 재수음 붓는다며 침을 뱉고 피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철저한 고립, 그것이 우진에게 주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에게 가혹한 시련만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측한 외모와 잃어버린 목소리 대신 신은 그에게 신필이라 불릴 만한 글씨 솜씨를 내려주셨습니다. 우진이 붓을 잡으면 그 끝에서 살아있는 용이 춤을 추고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들 때마다 글자들은 생명을 얻어 꿈틀거리는 듯 했고 그 필치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품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우진은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이 아닌 고결한 선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일어났던 참담한 일이 우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붓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쌀독이 바닥난 지 이미 오래였기에 우진은 며칠 밤을 새워 쓴 병풍 글씨 몇 점을 들고 읍내 장터로 나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심스레 글씨를 펼쳐놓았을 때 지나가던 몇몇 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들은 글씨의 힘찬 기운에 매료되어 가격을 물으려 다가왔지만 고개를 든 우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어쩐지 글씨에서 귀기가 흐른다 했더니 쓴 놈 꼬라지 좀 보소.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우진은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이 고을의 세도가 최진사였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말에서 내린 최진사는 하인들을 이끌고 시장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권세를 믿고 백성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최진사의 눈길이 우진의 글씨에 머물렀습니다. 호우, 필체 한번 기가 막히구나. 이 고을에 이런 명필이 숨어 있었다니. 최진사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글씨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서화 수집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 안목은 예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지시하자 하인이 우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최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기대했던 고고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 흉측한 화상 자국이 뒤덮인 얼굴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다 헛발을 디뎌 엉덩방아를 탔을 뻔했습니다. 이런 젠장, 어디서 감히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들이미느냐. 내 눈을 버렸지 않느냐. 최진사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리자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더욱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그 흉한 몰골로 감히 그를 논하고 재물을 탐하려 하다니. 네가 쓴 글씨에는 분명 재수없는 애군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이런 부정한 물건은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 최진사는 발길질로 우진의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정성스레 써 내려간 글씨들이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먹과 분마저 짓밟아 버리게 했습니다. 우진은 황급히 흙바닥에 엎드려 찢어진 종이 조각이라도 건지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인들의 무자비한 매질뿐이었습니다. 우진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짐승의 신음 같은 쇳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소리는 오히려 구경꾼들의 혐오감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는 우진의 손등 위로 최진사가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 흉측한 얼굴로 거리를 활보하며 내 고을의 격조를 떨어뜨린다면 그날은 내 놈의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최진사 일행이 떠난 자리에는 찢겨진 종이와 부서진 벼루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우진은 피멍든 몸을 이끌고 주섬주섬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쌀 한 톨 구하지 못한 채 그는 치욕스러움과 배고픔을 안고 산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찬바람에 눈물이 볼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좁은 방 안에서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꽉 쥐었습니다. 거울은 깨져서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마음속의 거울은 여전히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하늘은 어찌하여 내게 재주를 주시고는 그것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가? 속으로 삼킨 울분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인 사서삼경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글을 읽고 쓰는 것만이 그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짓밟은 것은 종이었지만 우진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하려는 듯 산 전체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진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진은 잠시 붓을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였고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중, 더구나 이런 폭설이 내리는 밤에 누가 이곳을 찾는단 말입니까? 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닫힌 살인문 앞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짐승일까? 아니면 길을 잃은 나그네일까? 아니면 낮에 보았던 최진사의 하인들이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은 인간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살려 주세요. 가느다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해온 그가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절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들이닥칠 운명의 소용돌이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끼익, 낡은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하얀 눈보라와 함께 붉은 선혈이 낭자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지방 너머 눈밭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처럼 흰 옷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눈 속에 핀 붉은 동백꽃처럼 처연하고도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은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인의 등 뒤로 길게 이어진 핏자국이 눈 위에 선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멀리 산 아래 쪽에서 수많은 횃불들이 일렁이며 이쪽을 향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사나운 고함과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라.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핏자국을 쫓아라. 추격자들입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을 내버려 두면 그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흉측한 외모 때문에 세상의 냉대만 받아온 그였지만 눈앞에 생명을 외면할 만큼 마음까지 흉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진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가 쓰러진 여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여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한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우진은 서둘러 여인을 방 안으로 옮기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좁은 단칸방 안에 피비린내가 확 퍼졌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복부에서 흘러나온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의원도 약도 없는 이 깊은 산골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까? 그때 정신을 잃은 줄 알았던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눈동자가 우진의 흉측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테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숨겨 주십시오. 억울하여 이대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손이 우진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이 하얀 무명 저고리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우진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깊은 한함을 보았습니다. 억울함, 세상에 대한 원망, 그러나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 그것은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던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돗자리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파놓은 작은 무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비좁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레 여인을 구덩이 안으로 숨기고 다시 돗자리를 덮은 뒤 그 위에 자신의 앉은 뱅이 책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코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봐, 이 집에 핏자국이 끊겼어.
분명 이 안으로 들어간 게야. 문을 부숴라. 쾅, 쾅, 쾅.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골의 밤을 찢어 놓았습니다. 우진은 먹을 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자들은 피에 굶주린 늑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평생의 저주였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저주를 무기 삼아 저들을 쫓아내리라고. 부서질 듯 흔들리는 문을 바라보며 우진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비장한 각오가 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숨죽여 살아온 그가 세상의 폭력에 맞서는 생애 첫 번째 저항이었습니다. 우진이 붓을 들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찰나 낡은 살인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함께 시뻘건 횃불의 열기가 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집어삼켰고 등잔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자들은 최진사의 사냥개나 다름없는 건장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에서는 독한 술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났고 손에 든 몽둥이는 금방이라도 누군가의 뼈를 부러뜨릴 듯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복에 놈이 분명 이 근처로 숨어들었는데 발자국이 딱 이 오두막 앞에서 끊겼단 말이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흙투성이가 된 신발로 방바닥을 쿵쿵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횃불의 불빛이 방 안 구석구석을 핥듯이 비추었습니다. 우진은 짐짓 태어난 척하며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아 먹을 갈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아래 돗자리 밑 좁은 구덩이 속에 숨죽이고 있을 여인의 운명이 오로지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야, 이놈아, 귀가 먹었느냐? 웬 계집년 하나가 이리로 도망치는 것을 못 보았느냐 묻지 않느냐. 사내가 우진의 등 뒤로 다가와 거칠게 어깨를 잡아채며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사내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흔들리는 횃불 조명 아래에 드러난 우진의 얼굴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붉게 짓무른 흉터가 불빛을 받아 꿈틀거리는 듯 보였고 공포와 긴장으로 충혈된 눈동자는 기괴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끔찍한 몰골의 사내는 억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뒤따라 들어오던 하인들도 우진의 얼굴을 보고는 기겁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화천 바닥에서 얼굴 없는 선비 혹은 반쪽 귀신이라 불리며 아이들의 울음도 그치게 한다는 그 흉물스러운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에 힘을 주어 쇳소리 섞인 괴성을 쥐어짜냈습니다. 감히. 마치 땅 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기괴한 소리는 하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그들에게 우진의 존재는 재수움 붙은 흉조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냉기와 묘한 피비린내가 감돌고 있어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침을 쾅 뱉으며 몽둥이를 거두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하필이면 귀신 들린 놈의 집에 들어왔구먼. 야, 나가자. 이런 놈 집에 계집이 숨어 있을 리가 없지. 귀신 보고 놀라 달아났으면 모를까. 형님, 그래도 방 안은 한번 뒤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핏자국이. 시끄러워. 너는 저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재수음 붙기 전에 얼른 나가자니까. 다른 곳으로 튀었나 보다. 하인들은 쫓기듯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와 욕설이 눈보라 속에 묻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진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서둘러 책상과 돗자리를 치웠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괜찮소. 우진이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여인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좁고 차가운 구덩이 속에서 웅크린 채 기절한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올려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복부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피부는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한 그에게는 약은커녕 상처를 닦아낼 깨끗한 천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급한 대로 아궁이에서 식은 재를 긁어 모았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지혈에는 쑥이나 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의 안감을 푹 찢어냈습니다. 부끄러움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상처 부위에 재를 뿌리고 천으로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밤새 눈보라는 멈추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은 윗목에 놓인 낡은 이불 하나를 꺼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는 방 안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색감이 부족하여 마당에 쌓아둔 썩은 울타리 나무까지 뜯어와야 했습니다. 연기가 방 안 가득 찼지만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콜록거리는 기침을 삼키며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인은 밤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그녀의 이마에 우진은 차가운 눈 녹인 물을 적신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비록 핏기가 없고 초췌했지만 기품이 서려 있는 미인이었습니다. 고운 이마와 곧은 콧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꽉 담은 입술에서 양반과 규수의 기계가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문득 자신의 흉측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감히 닿아서는 안 될 고귀한 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억울합니다. 이 원한을 어찌.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쇳소리 섞인 신음은 우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짓밟힌 영혼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우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밤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사람만 달라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처럼 홀로 죽게 하지 말아 달라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고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쳐서 잠시 졸았던 우진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여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우진이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여인은 몽롱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흉터를 감추려 했습니다. 밤새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날이 밝아 자신의 추한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 두려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우진이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한 눈빛이 우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우진의 뺨을 스치듯 만지려다 멈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몰골이 흉하여 놀라셨지요. 우진이 쉰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겨울 언 땅에 피어난 복수처럼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닙니다.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비님의 눈 속에는 누구보다 맑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밤 저를 위해 흘리신 땀과 정성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생면부지에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진의 얼어붙은 심장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부모님마저 일찍 여의고 세상의 천대 속에 살아온 그에게 괴물이 아닌 사람 대접을 해주는 이는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여인은 힘겹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내려온 대제학의 딸이었으나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뒤 가문이 멸문지화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제자였던 최진사가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남은 혈육인 자신마저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사, 그자가 바로 이 고을의 악귀였군요.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자신의 글씨를 짓밟고 모욕했던 그자가 이토록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원흉이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망치다. 벼랑 끝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습니다. 놈들의 칼날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대로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어서라도 놈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어젯밤만 해도 내장이 보일 정도로 깊었던 복부의 상처가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피에 젖었던 옷자락도 어느새 말끔해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기력이 회복된 것이 다행이라 여기며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보통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스쳤을 뿐입니다. 시장하실 텐데 드릴 것이라곤 묽은 미음밖에 없습니다. 우진은 부엌으로 나가 남은 쌀을 탈탈 털어 끓인 묽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연화는 마치 진수성찬을 받은 듯 감사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훗날 반드시 갚겠습니다. 죽을 비우고 기력을 차린 연화의 시선이 방 안쪽 구석에 쌓인 종이 뭉치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최진사의 하인들이 밟고 간 흙 묻고 찢어진 습작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다가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얼룩진 종이였지만 그 위에 쓰인 글씨는 여전히 힘차고 꼿꼿한 기상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글씨, 선비님께서 쓰신 것입니까? 연화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대제학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명필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글씨는 그 어떤 대가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경지였습니다. 거친 듯하면서도 섬세하고 슬픈 듯하면서도 웅장한 필체. 그것은 우진의 고통스러운 삶이 그대로 녹아든 예술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배움이 짧아 흉내만 낼 뿐입니다. 게다가 어제 장터에서 더럽혀져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이자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보석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입니다. 선비님, 당신에게는 천하를 움직일 붓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붓을 쥐는 법과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법을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연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가련한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엄격한 스승과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깨진 벼루와 달아 빠진 붓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숨겨주신 대가로 제가 선비님의 앞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최진사 그 악당을 벌하고 선비님의 억울한 삶을 뒤집을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원급제.
과거에 급제하여 왕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진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천한 몰골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과거라니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종이 뒷면에 손가락으로 먹물을 찍어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신신, 믿을 신자였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비님 자신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선비님의 눈과 귀, 그리고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하얀 눈 세상이었지만 좁은 초가집 방 안에는 새로운 운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불길이자 동시에 희망의 불길이었습니다. 우진은 연하의 확신에 찬 눈동자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잊고 살았던 야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습니다. 달빛마저 얼어붙을 듯한 긴 겨울밤이 지나고 화천 산골에 다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진이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스치는 것은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밥 짓는 냄새와 비슷했으나 훨씬 더 맑고 깊은 향으로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산삼의 내음 같기도 했고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묵향 같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홀린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쌀독이 비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음에도 부엌에서는 보글보글 솥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연화가 정갈한 모습으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어제의 핏자국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눈부시게 깨끗했고 쪽진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우진이 나온 것을 알아채고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뽀얀 죽이 보였습니다. 쌀 한 톨 없던 집에서 어떻게 죽을 쑤었는지 물으려던 우진은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어서 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곡기가 아닙니다. 선비님의 막힌 기혈을 뚫고 흐려진 정신을 맑게 해줄 약선죽입니다. 연화가 내민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이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뱃속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확 퍼져나가더니 차갑게 식어있던 손발 끝까지 온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머릿속의 변화였습니다. 마치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고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듯 묵직하고 답답했던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이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자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으로 다시 죽을 떠서 우진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드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선비님은 천하의 이치를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하니까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미새처럼 연화는 우진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넘어갈 때마다 우진은 자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글과 이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벅찬 각성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와 혹독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제자 백가의 사상과 역사, 천문과 지리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낮에는 우진이 붓을 들어 글씨를 쓰고 밤에는 연화가 등잔불 아래서 경전을 읊어주었습니다. 글이란 단순히 먹으로 종이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획 하나에는 하늘의 뜻이, 점 하나에는 땅의 이치가 담겨야 합니다. 선비님의 글씨에는 뼈가 있으나 살이 부족하고 힘은 있으나 유연함이 부족합니다. 연화의 가르침은 엄격하면서도 자상했습니다. 그녀는 우진이 난해한 구절에서 막힐 때마다 그 뜻을 쉽게 풀이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성현들의 고뇌와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입식 암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공부였습니다. 우진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녀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을 두고 토론하던 중 우진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쇳소리 섞인 걸걸한 목소리가 나와야 했으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며 우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지나가 굳어버렸던 성대가 풀리고 흉터로 뒤틀렸던 목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된 덕분이었습니다. 우진 자신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울이 없어 볼 수는 없었지만 얼굴의 붉은 흉터도 예전보다 훨씬 옅어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지어준 신비한 죽과 그녀가 매일 밤 다려준 이름 모를 약초물 덕분이었습니다. 보세요. 선비님의 내면이 맑아지니 겉모습 또한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일필이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의 글씨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것을 넘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세와 봄바람 같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명필 중의 명필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얼음이 녹고 산수유가 피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인 식년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진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연화조차 감탄할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고을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곧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던 최진사는 술잔을 집어 던지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 그 흉측한 얼굴을 가진 반쪽 귀신놈이 감히 과거를 보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천한 놈이 감투를 쓰면 내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 최진사는 즉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화천을 빠져나가는 길목을 지켜라. 호랑이 고개 길목에 덫을 놓고 기다리다가 그놈이 나타나면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게 손목을 으깨버려도 좋다. 최진사의 악랄한 계획은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천에서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호랑이 고개에는 10수명의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매복했습니다. 그들은 우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히히덕거렸습니다. 과거 시험을 며칠 앞둔 새벽, 우진은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겠다던 연화가 평소 다니던 큰 길이 아닌 덤불이 우거진 험한 산길 쪽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은 길이 아닙니다. 낭떠러지가 많고 짐승이 나오는 험지입니다. 큰 길로 가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진이 의아해하며 말했지만 연화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큰 길에는 살기 가득합니다. 누군가 선비님의 앞길을 막으려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진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화는 가끔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진은 군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은 험난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날카로운 바위가 발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가시덤불이 스르르 옆으로 비켜나고 자욱하던 산안개가 갈라져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호랑이 고개에서 매복하고 있던 최진사의 하인들은 추위에 떨며 밤을 새웠으나 우진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탕을 쳤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우진은 이미 그들이 쳐놓은 덫을 피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과거 시험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온 우진의 발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숭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연화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은 오로지 선비님 혼자만의 싸움터입니다. 우진은 아쉬운 마음에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연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희미해 보였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붓을 드는 순간 선비님의 진심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부디 장원급제하여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연화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우진은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유생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비단 옷을 입은 양반집 자제들이었고 우진처럼 남루한 차림에 흉터까지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진을 보고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거지가 무슨 과거를 본다고. 얼굴 좀 봐. 단맛 떨어지네. 예전 같으면 위축되어 고개를 숙였을 우진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연화가 심어준 단단한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제시다가 적힌 대형 궤도가 내걸렸습니다. 논정론정, 백성을 위한 정치는 무엇이며 군왕의 도리는 어디에 있는가. 매우 평범하면서도 답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수많은 응시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우진은 조용히 먹을 갈았습니다. 벼루의 먹이 갈리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연화와 함께했던 지난 겨울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들려주었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 그리고 진정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붓을 든 그의 손이 거침없이 화선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물과 같고 백성은 배와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이 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 우진의 글씨는 살아서 꿈틀거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뼈와 살을 가지고 종이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단순히 문장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내용의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자신의 처절했던 삶과 고통, 그리고 연화의 한 맺힌 사연이 붓끝을 통해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유생들이 붓을 멈추고 넋을 잃은 채 우진이 글 쓰는 모습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우진은 마지막 문장을 찍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우진은 성균관 담벼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장원급제를 한다 한들 과연 최진사가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연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한양 장안에는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붉은 흉터가 있는 이름 모를 선비가 쓴 답안지가 심사관들을 울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화천에 있는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흉터 있는 놈이 설마. 최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음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려둘 수 없다. 그놈이 급제하여 관복을 입는 순간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발표가 나기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최진사는 한양에 있는 뒷골목 wal패들에게 거금을 보내 우진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아침, 우진이 머물고 있던 주막 주변으로 수상한 사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아침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스산했습니다. 우진이 머물고 있는 주막의 낡은 문 밖에서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보낸 자객들은 소리 없이 주막을 포위하고 품속에 숨긴 시퍼런 단도를 어루만지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진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단숨에 목숨을 끊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방 안에 우진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단정히 의관을 정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오직 연화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터라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진이 방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찰나 자객 중 한 명이 살기를 내뿜으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이며 우진의 심장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우진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으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장원 급제여. 강원도 화천사는 김우진 선비, 장원 급제여. 천지를 뒤흔드는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주막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렁찬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에 놀란 자객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왕의 전령이 도착한 곳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삼족을 멸할 영모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기에 자객들은 사색이 되어 쥐새끼처럼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우진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가 우진 앞에 나아가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상 전하께서 친히 내리신 장원 급제 교지입니다. 어서 입궐하여 용안을 뵙고 어사화를 받으시지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천대받던 흉물, 목소리 잃은 병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가 천하의 인재들이 모인 과거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지자 그제야 현실임이 실감났습니다. 그의 눈앞에 화천 산골의 낡은 초가집과 그곳에서 자신을 믿어주었던 연화의 미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이 궐에 들어 편전 앞에 엎드리자 임금은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하들은 우진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수군거렸으나 임금은 개의치 않고 우진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인의 마음을 울린 글의 주인이 바로 그대로구나. 짐은 그대의 글에서 천하를 품을 기계와 백성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보았다. 얼굴의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모진 세파를 견뎌내고 피워낸 훈장과도 같은 것이다. 임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진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수치심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우진에게 암행어사의 직분을 내리며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그대에게 마패를 하사하니 고향으로 내려가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라. 그대의 맑은 눈으로 세상의 억울함을 굽어 살피도록 하라. 그렇게 우진은 금의 환향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행렬 대신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위장하여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신분을 숨기고 민심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화천에 도착했을 때 고을은 최진사의 횡포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최진사의 집에서는 밤낮으로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환갑잔치가 열리던 날 우진은 거짓골을 하고 잔칫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이 기생들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배가 고파
그러니 술 한 잔만 적시게 해주시오. 우진이 쉰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하자 최진사의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 냄새나는 거지가 감히 대감마님 잔치상에 기웃거려. 당장 끌어내라. 소란스러운 소리에 상석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부채를 흔들며 걸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불쾌해진 얼굴로 우진을 내려다보던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붉은 흉터,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하고도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놈은 설마 죽은 줄 알았던 그 흉물놈이 아니냐? 내 자객들이 이를 그르쳤단 말이냐? 최진사가 당황하여 소리치자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는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진사, 그동안 편안하였느냐? 내 놈의 악행이 하늘에 닿아 오늘 내가 그 죗값을 물으러 왔다. 우진의 일갈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과거에 떨어지더니 실성을 했구나. 여봐라.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저기 구덩이에 쳐넣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는 순간 우진이 품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황금빛 마패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잔칫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양반들은 줄줄이 포박되었고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사라니, 내 놈이 어사라니. 우진은 죄인처럼 무릎 꿇린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갔습니다. 곡식을 빼돌린 죄, 양민을 학살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죽어간 연화의 가문을 멸망시킨 죄. 증거를 대라. 증거도 없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최진사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연화의 일가는 이미 몰살당했고 증거가 될 만한 문서는 모두 불태워버렸기에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진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잔치상 위의 그릇들을 날려버리고 최진사의 안방문을 쾅 하고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마치 누군가가 이끄는 것처럼 방 한 구석의 족자 뒤를 집요하게 흔들었습니다. 우진은 직감했습니다. 연화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족자 뒤를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벽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 금고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최진사가 가로챈 대제약 가문의 재산 목록과 역모를 조작했던 거짓 상소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최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진은 추상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놈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살아서 그 죄를 씻도록 하라.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평생 노비가 되어 죗값을 치르라. 백성들의 환호성이 화천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논밭을 되찾은 사람들은 우진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진은 그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연화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일을 수습한 뒤 우진은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 내 돌아왔소. 약속대로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왔소. 우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오두막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낭자, 어디 계시오? 우진은 미친 듯이
방안을 뒤지고 부엌을 살폈지만 연화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붓과 멍만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 그녀가 입었던 옷까지도 이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우진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집 뒤편 물을 저장하던 구덩이가 있던 자리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 구덩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오래된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는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하얀 목련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우진은 무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석조차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연화가 잠든 곳임을. 지난 겨울 피투성이가 되어 찾아왔던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지 못해 구천을 떠돌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으로 우진을 선택했고 마지막 남은 영혼의 힘을 다해 그를 가르치고 보살폈던 것입니다. 아, 낭자, 어찌하여.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무덤 위에 흙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끓여주었던 죽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정기였으며 그녀가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는 해안이었음을. 그녀는 자신을 태워 우진이라는 등불을 밝히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하얀 목련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우진의 뺨에 닿았습니다. 마치 연화가 차가운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진은 무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슬픔이 가슴을 찢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안식에 든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무덤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낭자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소. 당신이 남겨준 이 목숨과 뜻으로 이 땅에 억울한 이가 없도록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소. 부디 저 세상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쉬시오. 그날 이후 우진은 무덤 옆에 작은 정자를 짓고 틈날 때마다 찾아와 글을 읽고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고 청렴 결백한 관리로 살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공정함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진이 눈을 감는 날 사람들은 보았다고 합니다. 늙은 우진의 집 뒷뜰, 그 오래된 무덤가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두 마리의 하얀 나비가 되어 나란히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지금도 하천의 깊은 산골, 옛 오두막 터에는 봄이면 어김없이 하얀 목련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피투성이 처녀와 흉터투성이 선비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곤 합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네요. 부디 여러분의 꿈속에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